1916년 서부전선은요, 소모전의 끝장을 본 지옥이었다. 근데요, 동부전선을 조금이나마 공부해 보셨다면 지옥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동부전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 여기 계시고, 동부전선의 끝자락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 넘버원 이 교수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과속하던 스팀롤러, 저희가 봤던 카툰이 생각이 나는데, 러시아군을 고장낸 형님 동생 도고동맹군 1916년 전략을 두고 연합군처럼 협정을 일단은 협의를 합니까? 사실 형제가 원수간이 되면은 정말 이 남남보다 더 심하죠. 그렇죠. 지금 독일과 오헝 사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장군들은 진짜 오헝군 장군들을 거의 무능력자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1915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에서 이걸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915년에 갈리치아를 갖다가 다시 수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신이 나갖고 야, 우리 축하 연회를 다시 탈환한 렘베르크에서 엽시다 라고 했는데, 독일 측에서 왜? 너네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승리한 거지. 왜 네가 잔치하려고 해?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승리 축하 연회는 베를린에서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스 요제프 황제폐하 오십시오. 근데 장군들은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노골적이네요, 굉장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장군들이 정말 굴욕을 느꼈고, 그다음에 드디어 1915년 말에 여세를 몰아서 이제 세르비아를 드디어 응징을 했지 않습니까? 세르비아를 응징한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이 기회에 발칸을 화끈하게 잡기 위해서 세르비아군을 추격해갖고 몬테네그로까지 진격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켄젠 휘하의 오호헌군이 있었기 때문에 마켄젠이 노노노 거기까지는 안 되지 그만라고 하니까, 콜라트가 무슨 소리야, 오헝군은 우리 거야 하면서 마켄젠 휘하에 있던 오헝 3군에게 계속 몬테네그로 진격해 명령을 내렸다가 또 한 번 대차게 욕을 먹었습니다. 한 번 또 크게 당하니까 정말 오헝군에서 독일군에 대한 감정이 끌어올라갔고, 연합군이 샹티웨이라면서 뭔가 1916년에 대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독일과 오헝군은 말도 안 섞으려고 했어요. 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1916년 동맹군의 전략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연합군의 회의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당시 팔케나이는 베르덴 공세를 준비하면서 이제 무게축을 서부전선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을 섬멸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가면서, 그러려면은 동부전선을 일단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돼. 이제 오헝군이 러시아군 상대로 전선을 상당수 떠맡아갖고 견제하는 정도로 만족해라. 절대 판 벌리지 마라고 했는데, 콜라트는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리 옆에는 지금 또 하나의 적이 생겼다. 그거 바로 누굽니까? 이탈리아였죠. 근데 오헝 입장에선 이탈리아군이 지금 막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들어오면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화근을 빨리 없애자. 그 방비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전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이탈리아는 우리 오헝 실력으로도 충분히 때려 눕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티롤 지방에서 우리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베네치아로 쳐내려가면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탈리아군을 포위 섬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공세를 통해서 기선을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세 준비를 한 것입니다. 둘이 힘을 합쳐도 지금 약간 될까 말까 한데. 이 사이에서 기회를 본 것이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기초 체력을 과시할 이런 타이밍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병력은 이미 다 준비돼 있다니까.武기가 없네. 먹을 게 부족하네. 근데 영국이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 프랑스도 물자 지원에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이제 베르덴 전투가 시작이 되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더 애가 타는 겁니다. 제발 러시아, 제발 좀 공격 좀 해주세요. 우리 베르덴에서 숨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독일군의 뒤통수를 쳐갖고 독일군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대니까 러시아가 이제 의기양양한 겁니다. 그지, 너네가 우리 도움 없이는 못 해나갈 거야 하면서 부족한 탄약을 뜯어내는 아주 좋은 구실로 삼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을 갈아 넣어서 탄약을 얻겠다는 전형적인 우리 러시아 사고방식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이 러시아 사고방식이 중공군한테도 똑같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대륙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방식인데, 이 공세를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갖다가 열심히 물자를 보내주기 시작해서 빠르게 러시아군도 전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은 굉장히 좀 기민하게 좀 협력을 하는 상황인데,
사람이 준비돼 있었고 여기에 물자가 보급이 된다면 바로 러시아가 공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한 대로 북부전선군하고 서부전선군에서 각각 한 개의 군씩 떼어서 90만 병력이 이제 공세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8군과 10군인데 약 한 50만 정도의 병력이었던 것 같고 위치 자체는 그 리가 거기에 이제 나라치 호수 일대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군이 무려 1000여 문의 야포를 집중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군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포병 동원이었어요. 그리고 화력전을 펼쳤습니다. 공격 준비 사격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포병의 정확도, 안 맞아요. 운용. 네. 그러면서 숲에 은폐해 있었던 독일군의 어떤 거점 이런 것들의 무력화에는 실패를 하게 됐고 결국 3월 18일과 21일 각각 서부전선군, 북부전선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을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년보다 봄이 너무 일찍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미 얼음들이 막 눈이 녹아지고 질척해져. 속도가 늦어지죠. 그러면서 병력을 막 몰아놓아주고 퍼붓는데 결국 이걸 완벽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던 독일군의 완전한 먹잇감이 돼버리고 결국 2주간의 격전에서 독일군 전선을 제대로 뚫어보지도 못하고 참패를 하게 됐고 무려 이 양 지구에서 11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성과는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의 문해화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격. 네.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베르덴 약속은 지켰잖아요, 연합군에게. 그렇죠. 우리의 임무는 네. 다 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자극받아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도 우리가 형이잖아. 근데 쟤네가 지금 저렇게 러시아군을 쉽게 물리쳤잖아. 이탈리아는 러시아보다 못하잖아. 이 정도면 방정식 모르겠니? 이제 이탈리아 치러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알프스 지역의 남티롤 지방에서 베네치아를 향해서 공세를 개시합니다. 이거는 5월 달에 들어서의 얘기입니다. 이때 발칸에서 세르비아를 제압한 부대들도 다 끌고 와갖고 여기서 2개 야전군, 3군과 11군 그리고 이제 동부전선에 배치돼 있던 야포들까지 쫙쫙 뜯어다가 약 2,000문의 야포를 여기서 집결을 해요. 사실 의도도 되게 좋았고 준비도 네. 엄청 철저하게 한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군의 실책도 그 이탈리아군의 명성은 어디 가지 아, 않았고 명성 있죠. 네. 이 카르도나 총참모장이 이 남티롤 지역에서 오헌군의 공세 준비 징후가 보입니다 하는 정보 보고들이 있었는데 오헌군은 그럴 능력이 안 돼라고 계속 무시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그냥 기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티롤에서 쭉 밀고 가면서 진짜 그 알프스 산맥 지대를 거의 그 끝 앞까지 갔습니다. 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 네, 이제 산 조금만 한 두세 개만 넘으면은 또 이탈리아 북부는 평원이지 않습니까? 롬바르디아 평원으로 쫙 진출해서 베네치아까지는 거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도 대승을 거두는가 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도 러시아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비토리아 이 당시 에마누엘레 3세가 이제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친전을 보내갖고 제발 우리 이탈리아 왕국을 도와주십시오. 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뒤통수 좀 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니콜라이 2세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값이 막 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치. 콧대는 없던 이 서방 국가들이 다 우리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간청을 하네. 이탈리아 숨 넘어가기 전에 남서전 선군부터 공격을 개시하시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한 수였던 것이 남티롤 공세가 사실 오헌군이 동부전선의 전력을 갖다가 대규모로 빼돌려서 벌인 전투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수많은 포병들을 빼내갖고 방어선의 화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러시아가 딱 공세에 나서게 되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훨씬 취약한 상태에서 맞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5년에 이 갈리치아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정말 대패했잖아요. 완전히 폴란드 다 내주고 이렇게 밀려나는데 장군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 싸우고 싶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사실 다들 이제 수세적이고 그랬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무리 황제의 명령이어도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남서전선군 사령관이 부르실로프 장군이라는 러시아군 최고의 명장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명장들 겁니다. 많이 등장하네요. 부르실로프 장군을 빼놓고서는 이 공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공세를 부르실로프 공세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차 세계대전을 보면 대부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맞아요. 공세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브루실로프가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공세 이름에 장군 이름을 넣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드문 케이스죠. 네. 사실 지금 사진이 보이는데 독일의 마켄젠 장군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무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브루실로프 장군은 뭐 그런 무인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모범생 느낌이 각자 풍모가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요. 3대째 군인 장군을 배출한 무인 귀족 가문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폴레옹과 싸웠던 참전 용사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장군이 됐고 그리고 젊었을 때 브루실로프 장군은 기병대원으로 그 활약을 했고 특히 이제 러시아 튀르크 전쟁에서 맹호 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병대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엘리트 군인이었다는 얘기고요. 1906년에 별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심중령님이나 최승병 박사님께서 러시아군은 상당히 많이 좀 긁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이제 그런 러시아를 보면서 동의하다가도 약간 애잔한 느낌이 드는 게 대단한. 예, 참 독일이라는 천재 옆에 있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도 웬만큼 싸움의 기술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 그래요? 군사 강국이죠. 예, 예. 전통. 군사학 전통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루실로프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에 러시아군이 대패했었잖아요. 완전히. 그때도 유일하게 그 대후퇴전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브루실로프 장군은 다른 러시아군 장군과 달리 후퇴하면서도 역습을 하면서 어떻게든 독일군 힘을 빼면서 본인의 병력은 성공적으로 수습을 하고 회복이 또 빨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네요. 네, 그만큼 능력 있는 장군이었다. 근데 또 하나 이 러시아 군사 전통에서 이 브루실로프 장군이 중요한 것이 러시아 제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혁명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제국군의 전통과 붉은 군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브루실로프 그거는 장군입니다. 역시 이분이 워낙 명망이 높았고 예. 새로운 어떤 군대의 지휘관을 또 이 사람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했고 러시아 내전 때 그래도, 다룰 네. 문제겠지만 네네. 러시아 혁명가들이 만든 붉은 군대에 네. 거의 유일하게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붉은 군대에서 싸웠던 장군들 중에 한 명이 네. 바로 브루실로프 장군이고요. 1926년에 심장마비로 숨지는데 브루실로프 장군의 장례식에 구체제 인사와 다 왔어요. 예, 혁명정부의 인사가 함께 참석하는 상당히 드문 장면이 펼쳐졌는데 네. 그만큼 이 브루실로프 장군은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를 이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활약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지 자,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전장은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대, 정확히 얘기하면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만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전투가. 지금 딱 전투에서 그 벨라루스가 막 밑으로 내려오느니 마느니 하는 그 지역이요. 맞습니다. 저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습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찌대요. 습지 및 산림지대죠. 네, 나무도 빽빽하고 그 숲에 들어가면은 바닥에 질척질척하면서 곳곳이 늪인 이런 광대한 숲지대가 존재하는데 판타지에 보면 약간 그 맞아요. 괴물 거의 나오는 그런 분위기. 사람도 제대로 안 살고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가 그 유명한 프리파티 습지대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작전을 못 합니다. 이 남북으로 교통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동을 할 수가 없이. 네,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 프리파티 습지대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분단이 돼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리파티 습지대의 북쪽이 이제 서부 전선군, 남쪽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남서부 전선군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격 목표가 어디냐면은 저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좀 더 북쪽 프리파티 습지대와 가까운 쪽이 여기 보시면 루츠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루츠크에서 코벨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저 루츠크에서 코벨을 갖다가 더 밀고 나가면 이제 프리파티 습지대의 그 경계를 벗어나서 마른 땅 쪽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거기도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저기 브레스트 리토프스크가 있죠. 저곳이 이제 이 남북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데 그래서 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부터 저 폴란드 쪽으로 이제 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브루실로프 공세의 계획입니다. 한편 이 일대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던 오홍군의 병력 같은 경우는 39개 보병사단, 그다음에 10개 기병사단 이렇게 합쳐가지고 58만 정도의 병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니까.
참호가 꽤 나름 잘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선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탈리아 방면으로 군대가 많이 네, 정예 부대와 네. 야포가 많이 빠졌다는 게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남아있는 군대의 응집력이나 사기와 군기를 놓고 봤을 때 약간 삼류 부대들 그러니까 이게 훈련도 썩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역시 여기도 신병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루실로프 같은 경우는 이 공세를 위해서 약 40개 사단 그리고 15개 기병사단 그러니까 총 보면 한 65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병력이? 약간의 우리 약간 우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될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 한 2배 이상 돼야 되는데. 네, 전투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냐면 프랑스가 계속 공세를 좀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까지 해달라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재밌는 거는 원래는 브루실로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에 있는 서부전선군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네. 서부전선군은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브루실로프가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어떤 걸 요구했느냐? 증원군 요청하지 않겠다, 처음에.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격의 방식에 대한 제한권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공격 준비 및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실로프는 몇 가지 이 공세에서의 아이디어를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작전은 계획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역발상을 해갖고 그럼 계획을 세우지 말자.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 맞닿고 있는 주로 5헌군이 배치돼 있었거든요. 전 전선에서 압박을 한다. 그렇지. 전 전선에서 압박을 해서 어디가 뚫릴지 몰라. 근데 일단 어디가 뚫리기 시작하면은 거기다가? 그쪽을 중심으로 쭉쭉 밀고 가서 그쪽 방향에 적을 화끈하게 격파하는 이런 공격을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대책 없는 공격일 수가 있는데 근데 브루실로프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병 전술이었어요. 우리가 3월 나라치 공세에서는 포병이 많긴 했지만 대충대충 막 산만하게 써갖고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브루실로프는 우리의 포병은 적의 중요한 목표를 타격하는데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도 면밀한 정찰로 적의 핵심 방어 시설이 어딘지 정확히 찝어내라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색대 침투시키고 이제 항공 사진도 적극적으로 찍어가면서 아 여기가 지휘 통제 시설, 여기가 지금 적의 포대가 있고 여기 포탄이 집적돼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돌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포격을 한 다음에 적에게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최대한 적에 가깝게 붙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적에 바짝 붙어서. 네, 그렇게 이파를 투입하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네. 근데 그 속도가 진짜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응. 여기서 땅굴을 팝니다. 근데 폭약을 묻어서 땅굴을 파는 게 아니라 병력을 투입하고. 최대한 숨어있게. 예, 병력이 네. 북한처럼 이제 땅굴을 파갖고 적의 참호선 딱 100m 앞에 몰래 출구를 만들어 놓고 숨어있죠. 네. 거기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지금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땅굴을 아무리 크고 넓게 팠다 쳐도 이때 당시에 철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 전선에 그 긴 전선에 싹 해놓고 여기다. 그렇다고 갑자기 병사들이 순간이동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1916년 6월 4일 전투 개시입니다. 일단은 공격 준비 사격, 그 포격이 기존의 패턴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르능도 그렇고 소음 같은 경우 뭐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포탄을 그렇죠.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여기의 포격은 비교적 단기간의 포격이었어요. 그것도 포격이 보니까 나름 패턴이 또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3시간 포격을 했다가 2시간 쉬어요. 3시간 포격했다가 2시간 쉬어요. 이거를 한 3일 정도 합니다. 보리쌀 작전인데 이거예요. 이번엔 진짜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하면서 점점 네, 메탈이 근데 무너져 그거를 아주 길게 해버리잖아요. 나와. 그러면 에이 아니겠죠. 만성이 이제 돼버리는데. 만성이 돼서 아. 딱 하는데 이걸 짧게 하니까 헷갈린 거죠. 엄청나게 지금. 아,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냥 대충 쏘는 게 아니라 딱 지휘소, 그다음에 딱 참호의 요새
아까 파악해놓던 네, 것들. 거기에 아. 딱딱 떨어지니까 마비되는 겁니다. 이게. 브루실로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저한 이 탐색과 감시가 여기서 이제 통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 러시아군이 곧바로 기습적으로 확 전 전선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포인트가 결국 전 전선이에요. 네. 광정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정면에서 확 갑자기 그것도 최대한 앞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 빠른 속도예요. 예상치 못한 더 빠른 속도에 나의 창호 앞으로 도달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웠던 뭐 베트남이나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했던 가까이 있다가 우와 하고 네. 뛰어나는 그 전술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막 전체적으로 뚫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원래 참모전의 양상이라면 뚫리는 곳에 어때 후방에서 밀어넣어주죠. 예비대로 예비대를 들어와야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주력이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아. 왜? 너무나 광전면에서 한꺼번에 해오니까. 어. 예비대가 어디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모든 전선에서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의 완전히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대포와 탄약을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틀째가 되니까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 더 이상 쏠 포탄이 남지 않으니까 포병들이 이거 안 되겠다. 포병부터 빠져 후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앞에 있던 보병들이 뭐야 러시아군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포병이 우리 포격 빠지네. 지원! 네. 하니까 포병 다 도망갔는데? 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다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멘탈이 약하던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변방 군대들, 슬라브계 병사들부터 집단 항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의 돌파구가 확 형성이 되니까 문제는 거기만 뚫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전 전선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선의 넓이가 무려 400km거든요. 결국 이게 거의 3일 만에 30km가 밀려나요. 이 정도는 그냥 네. 계속해서 진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같은 경우는 전력의 80%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군의 손실이 80%라는 것에도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80% 중에서 60%의 병력이 도망치거나 그렇죠. 항복한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때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돼서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요. 6.25 전선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사실은. 그 전체를 쫙 간보면서 어디를 집중할까 하다가 저기가 약한 골이구나 하면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서 그냥 감싸안기로 돌아가는 이런 전술. 네. 이거의 시작이 그래서 브루실로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가 됐구나. 전격전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네. 호응군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네. 무너졌는데 이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전과 확대. 그렇죠. 전과 확대를 할 때 러시아군의 장기가 있죠. 뭡니까? 기병. 그렇죠. 기병들. 기병을 넣어요. 보통 이제 좀 코사크 기병이라고. 코사크 기병. 코사크. 근데 코사크 기병은 원래 러시아는 아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좀 우크라이나 쪽도 막 섞여 있어요. 용병들 많이 데려다 쓴 예. 거잖아요. 예전에 모스크바 공국 시절에 이 중앙 공권력이 강화되면요 대번에 그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는 농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오늘날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중부, 동부 그리고 러시아 남부거든요. 지금으로 치자면요. 네. 여기가 쉽게 말하면 폴란드, 그다음에 러시아, 튀르크 제국의 어떤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중앙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농민들이 저기 가면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몰려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 제국에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됐었는데 러시아 황제가 이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다가 얘네들이 여기서 살면서 말을 잘 타고 노략질도 하고 전사로서 쓸만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잘 싸우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줍니다. 네.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다음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 반대급부로 우리 러시아군 들어와서 기병대로 복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기병대 주력은 다 코사크인데요. 황실 직속 기병대로도 굉장히 활약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부전선이잖아요. 네. 서부전선은 어느 정도 참호도 있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동부전선은 워낙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아직도 기병이 활약할 곳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탱크가 다니던 시절인데 기병이 활약을 할 줄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정찰로 굉장히 잘 활용해요. 주력군 같은 경우 측방 엄호도 잘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이 빠르니까 기동 공격 있죠. 그 전광석화 같은 히트앤드런 작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하나 도망치는 적 추격. 그러니까요. 정가 확대 최고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브루실로프가 이 기병대만 쓴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장갑차를 씁니다. 예. 네. 기병대와 더불어 장갑차를 이게- 장갑차요? 예, 네. 영국한테 의뢰해서 장갑차 받은 게 있었어요. 오스틴 장갑차라고 저기 나오죠. 거의 뭐 탱크 수준인데 궤도만 없을 뿐이죠. 네. 바퀴가 나약해. 그죠. 이 당시에 저렇게 트럭에다가 겉에 장갑판을 붙여갖고 기관총 조그만 대포 달아갖고 장갑차를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었는데 저런 걸 보고서 브루실로프는 야 이거 톡톡히 써먹을 때가 있겠다 하고 기병을 대신하는 역할로 선진적으로 써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브루실로프가 기병 장교잖아요. 거기에 뭔가 역시 새로운 무기들도 혁신적으로 숙주하는 뭐 그런 창의적인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네. 이제 참호를 돌파해 볼까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가 확대할 때 추격을 할 때 이걸 써요. 그렇지. 그런데 가뜩이나 카자크들이 칼 들고 가서 뒤로 휙휙 이 등골이 서늘하잖아요.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먼 게 나오더니 팍 달려오면서 기관총 쏘면서 오는 거예요. 저건 또 뭐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헌군 제4군이 완전히 60%가 포로가 된 데에는 이 장갑차 역할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손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도망갈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오홍군은 이제 패닉에 빠졌어요. 이거 뭐야? 코사크가 뛰어다니고 웬 철가방들이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막 이러는데 동생 똑똑 지금 이 방법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 기세등등하던 콜라트가 완전히 사색이 돼갖고 즉시 베를린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어요. 심지어 거기까지. 네, 나흘 만에 이건 뭐 전화해서 얘기가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기차 타고 이 베를린으로 가서 굴욕적이지만은 다시 한번 팔케나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케나인이 더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랬지.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해갖고 이 지경을 만들고 무슨 면목으로 여길 찾아오냐고 하면서 비아냥 가깝게 하니까 콜라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망하게 냅둘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치를 하기로 합니다. 루츠크는 뺏겼지만은 이게 코벨까지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 오헌군 4군 지휘권 인수해서 이쪽에서 어떻게든 반격을 조직해보고 네 여유는 없지만은 지금 서부전선에서 빼낼 수 있는 병력 빼내갖고 독일군 장군들이 주도가 돼갖고 빨리 사태를 수습해라 이런 조치를 갖다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 장군들이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오헌군은 우리가 옆에 없으면 못 싸운다. 우리가 옆에서 단단히 이제 팔을 붙들고 싸우게 해야지만 애들은 싸우는 척이라도 한다라고 해갖고 독일군 부대들을 재배치해갖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사이사이에 다 끼워 넣습니다.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오헌군 입장에선 병사들 입장에선 사이사이 독일군이 들어왔잖아요. 좀 안심은 됐겠네요. 그럼요. 사실 굉장히 안심이 됐다고 그래요. 아 이제 살았구나. 얘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제 살았어 뭐 이런 거. 근데 원래 처음에는 팔케나인이 처음부터 오헌군 전체를 독일군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작전 통제를 우리가 다 하겠다. 근데 그거는 콜라트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좀 양보를 했고 대신 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법적으로는 다 가져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콜라도 굉장한 사람이군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기회잖아요. 네. 저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럼 이제부터 전전선에서 진격입니까? 계속 진격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브루실로프는 역시 용의 주도해갖고 우리가 여기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특히 지금 러시아군의 큰 문제가 보급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잠시 쉬면서 보급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대신에 이건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우리의 북쪽에 있던 서부전선군이 한 번 독일군의 옆을 쳐주면은 이거 확실한 승리겠는데 하면서 니콜라이 황제폐하 제발 좀 압력 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주청을 합니다. 이게 브루실로프가 바라는 구상이었는데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러시아한테 너무 좋은 찬스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여기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에베르트가 끝까지 말썽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 브루실로프를 굉장히 약간 고깝게 보고 있었는데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지금 준비가 안 됐어. 니들 알아서 잘 해봐라고 하면서 호응은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1개 야전군 3군을 떼어줄 테니까 그거 갖고 좀 어떻게 해봐. 그 정도 조치로만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총사령부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브루실로프가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던 겁니다. 반신반의했던 거죠, 스타카도. 네. 원래 이만큼 성공하리라고 예상을 했으면은 그다음 후속 부대를 밀어넣을 준비를 했을 텐데 뭐 진짜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거 기회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예비 계획이 없어갖고 증원을 적시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지금 예전에 삼선호프 때도 그랬지만 러시아는 항상 보면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부딪혀서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잖아요. 에베르트는 황제를 굉장히 따르는 충복이었고 아무래도 니라인에 좀 가까웠고 브루실로프는 수라인 쪽 아니었나요 원래? 수라인 쪽이죠. 수라인 쪽인데 정치에 조금 관심이 덜한 군인이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서로 장군들 간의 알력이 여기서도 대세를 그르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됐던 겁니다. 러시아는 항상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브로실로프의 걱정 딱 하나는 저 위쪽에 독일군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독일군이 드디어 16일 날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코벨에서 출발해서 루츠크 돌출부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러시아군의 방어가 생각보다 셌어요. 완강한 방어 때문에 진격이 어려웠고 이제 문제가 17일 다음 날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러시아군이 오히려 루츠크 주변의 방어선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브로디 방면으로 공세를 해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이 치고 들어오면서 독일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군이 그 루츠크 돌출부를 더욱더 확대시킨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나섰는데도 제대로 먹히지 않는 이런 참 전무후무한 상황에 와. 부닥치게 된 거죠. 그 너무 무서운 건 서부 전선이 하나 더 탄생한다. 이건 독일 패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던 에베르트의 서부 전선군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만. 그렇죠. 이러면서. 주인공 됩니까? 50만 넘는 병력이 엄청나게 대규모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3월 공세 기억나십니까? 그 호세에서 했었던 똑같은 전술적 실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중비 포격도 엉성했어.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포병이 지휘 체계가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중요할 때 빨리 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느려 터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러시아군의 문제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과 오홍군 같은 경우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러시아군에 맞서서 겁내지 않고 또 완강하게 저항을 하게 됐고요. 한 5km 정도 전진했거든요. 근데 8만 명이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때 사용된 포탄이요. 브루실로프가 6월 한 달 동안 소비한 것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탄은 엄청 소비했는데 실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수뇌부 입장에서도 어때요? 지휘부 입장에서도 에베레트 이놈 안 되겠구나. 능력 없네. 능력 없네. 결국 이 기대를 접고 에베레트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 사군, 그다음에 브로실로프한테 최정예, 밀어줘요. 근위 야전군 이런 모든 부대들을 이제 드디어 브루실로프한테 다 넘깁니다. 그럼 브로실로프는 천군만마지만 독일 오항군한테는 야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지금 그렇게 떨어졌네요.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원받은 병력을 모아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전략적 중요한 목표 코벨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부전선군에서 증원되어 온 러시아군은 일단 위용이 겉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습니다. 숫자가 엄청났죠. 일단 숫자도 그렇고 이름값이 무게가 대단했습니다. 무려 근위대가 이쪽으로 파견이 됐어요. 황제 근위대가 네, 황제 근위대. 항상 러시아의 최정예 부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대지 않습니까? 이때 공격에 선봉에 선 부대가 러시아군은 보병사단이 29개, 기병사단이 12개. 반면에 여기에 맞서는 독일 오헝 동맹군은 불과 12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3분의 1도 안 되네요. 이 정도만 보면은 그냥 확 휩쓸어버리고 코벨을 금방 장악할 것 같았는데 독일군도 한 번 더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단이요? 다시 한번 승리의 카드를 뽑아들어야 된다. 누구겠습니까? 아 콤비를 불러와요? 그렇습니다. 진짜. 사실 힌덴르덴도르프 콤비가 동부전선 전체를 관할하던 상태 아니었어요. 네. 아까 얘기한 위쪽에, 프리페티 습지대 북쪽의 독일군 전선만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 총사령관직이었는데 이거는 힌덴르덴 아니면 안 돼. 독일군이 전체를 다 이제 담당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오헝군을 완전히 다 인수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힌덴르덴 콤비가 드디어 딱 와서 브루실로프의 코벨을 향한 마지막 펀치를 맞게 됩니다. 브루실로프가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7월 28일에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남서전선군에 수속돼 있던 부대들은 브루실로프 장군이 철저하게 새로운 전술을 갖다가 숙지시켰는데 네. 새로 서부전선군에서 배속되어 온 부대들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전술을 저쪽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대충 쏘고 밀어넣기. 포격도 대충 하고 그냥 밀집 대응으로 꽉 밀고 하다 보니까 요소요소 장악하고 있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역시 강력한 화력을 집중해갖고 다 쓸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최정예 근위사단들마저 공격 일주일 만에
병력 절반이 사상자가 돼버리는 이런 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브루실로프 공세의 한계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결정타를 날릴 부대를 밀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 번은 잘해. 땅굴을 파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뭔가가 계속 되진 않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확 무너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독일군이 진짜 안 독일군이 무너진다는 있지.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동부전선의 판도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무슨 뉴스가 있어요?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아, 진짜 네. 1116년 정신 없습니다. 8월 27일에 드디어 루마니아가 연합국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이 루마니아가 편을 들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발칸은 이 안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물리죠. 상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루마니아가 트란실바니아라는 곳을 그 상당히 노리고 있었는데 이 기회라 생각을 한 것이죠. 트란실바니아 하면 이제 드라큘라가 생각이 나는 그쪽 지역인데요. 러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루마니아 사이에 군사 협약이 체결돼 있어가지고요. 러시아가 이제 그 병력을 제공해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군 총사령부도 사실은 공세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소 병력을 지원했던 거예요. 사실 큰형님으로 좀 이렇게 뭐 쓰고 싶은데 찌긋찌긋 주니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로가 많구나. 엄청나게 많이 붙잡았으니까. 포로 중에서 세르비아계가 많이 있었는데 세르비아계는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니까 제1세르비아 의용군 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루마니아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나름대로 러시아가 큰형님 노릇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루마니아를 도와서 세르비아 사람들을 보냈다? 루마니아와 세르비아와 철저히 왼수인 나라가 있어요. 복잡하다. 불가리아. 네. 복잡해요 진짜. 발칸반도의 불독에 해당하는 불가리아가 여기에 완전히 열받쳐가지고 러시아에게 분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이 판도가 아주 이렇게 꼬이게 되죠. 루마니아가 참전했다는 것은 독일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 전략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중립국이었는데 지금 네. 이게 연합국 편이 돼버린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르댕 전투의 실패 등등의 많은 어떤 문제 책임을 져야 되는 팔켄하임이 참모총장에서 해임됩니다. 네. 그리고 팔켄하임이 루마니아로 오게 돼요. 그 경질된 팔케나임이 루마니아로 갔어요. 네, 루마니아를 공격할 구군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호기롭게 참전했던 루마니아인데 문제는 독일군이 빠르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팔켄하임과 마켄제나테 루마니아가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루마니아를 또 잃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도고 동맹국이 러시아 후방으로 또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발칸 밑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모두 다 끊기겠는 그렇죠. 그리고 영프 연합군 같은 경우도 지금 솜 전투에 너무나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는 까닭에 결국에는 러시아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전략적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딸린 직구죠. 그러니까 결국 니콜라 2세 같은 경우는 브루실로프한테 야 거기서 공세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많은 병력들 55개의 보병사단과 15개의 기병사단을 빨리 루마니아 전역적으로 보내라. 그래서 루마니아 흑해 방면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브로실로프 공세는 성공은 성공이지만 사실 수세로 결국 갔기 때문에 전략적 실패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두드러 패고 독일도 두드러팼어. 독일까지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네. 루마니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래. 이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사실 여기서 좀 수치를 제공하자면요. 브루실로프 공세의 결과로 동맹국 장교 8,225명이 포로가 됩니다. 장교가. 병사 37만 명이 또 포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동맹국의 전사상자 전체가 70만 명이거든요. 이때까지만 따지자면 연합군이 거둔 최대 승리였어요. 그렇죠. 서부전선하고 동부전선 통틀어서. 장교 1개사단을 포로로 잡았는데. 예. 그래서 러시아가 주눅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니까 완전히 어깨가 완전히 으쓱으쓱해지면서. 이거 뭐 탄넨베르크 서력했다 막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 브루실로프가 완전히 스타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브루실로프 공세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역사에서 정식 명칭은요. 좀 무미건조합니다. 제4차 갈리치아 전투 이렇게 부르는데 또한 브루실로프 돌파,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브루실롭스키 그 프라리프란 말을 쓰는데요. 러시아 지도부가 아니면 러시아 국민들 상당히 꽉 막힌 상태여가지고 답답해했었는데 이걸 뻥 뚫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파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다는 것은 그런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나중에 전사를 쓰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7대 명장을 꼽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올 때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 그리고 케말파샤 나왔죠. 아타투르크. 네, 그다음에 브루실로프도 끼워넣습니다. 네. 브루실로프 공세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까지 러시아군 하면은 머릿수로만 밀어붙인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 브루실로프 공세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투입된 병력만 따지면은 러시아군이 한 170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걸 맞서 싸운 동맹군 병력은 200만이 넘습니다. 예, 병력 우세에 있지 않고서도 우수한 전술적 역량으로 이 정도 전과를 이뤄낸 것이고 사상자 면에서도 거의 이번엔 대등하게 났어요. 대략 양측이 공이 거의 한 100만 명씩 사상자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양쪽이 서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건 사실이었고 네네. 그런 면에서 가장 타격이 컸던 건 역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내세울 자존심도 없어요. 네. 이제는 독일군 없이는 오헝은 진짜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졌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헝을 이런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승리가 목말랐던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프로파간다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루실로프 공세도 결국에는 서부 전선에 있었던 많은 전투들과 비슷하게 이거는 소모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지금 흘렸기 때문에. 다만 저쪽 서부전에서 있었던 전투들과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기는 정말 진지전 참호전이에요. 그 의미 없는 죽음이 굉장히. 네, 근데 물론 적어도 그렇지만. 이 동부전선의 브루실로프 공세는 기동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동전의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군사학적인, 군사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예 다른 전략이다라고 독일군은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군의 조건을 얘기할 때 강자는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설령 지더라도 거기서 빨리 교훈을 얻고 새롭게 더 강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루실로프 공세에서 미래가 보인다는 걸 갖다가 가장 먼저 간파한 쪽이 독일군이었어요. 러시아군이 아니라.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시험보다 틀렸는데 러시아 장군들은 피곤해하면서 자버리고 독일은 오답 노트 만들고.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복귀해야죠. 꼼꼼히 복귀하고. 근데 독일군 장군이 놀란 것이 포병이었어요. 포병 전술을 이렇게도 구사할 수 있구나. 큰 감명을 받고 이걸 철저하게 벤치마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베르댕 전투에서 독일군이 참호선 돌파를 위해서 슈토스트루펜 전술을 연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은 이제 슈토스트루펜 타격대라고도 하고 슈툼트룹 돌격대라고도 하는데 야 근데 이걸 베르댕에서 써보니까 이걸로도 역시 한계가 있어. 강한 화력 앞에선 안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딱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을 찾았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교한 포병 전술이 결합되면은 이 돌파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브루실로프가 계속 보여줬던 잘 컨트롤된 탄막 사격들과 함께 돌격대를 전진시키면은 야 웬만한 서부 전선의 강고한 방어선도 이제는 뚫어볼 수 있겠는걸. 그리고 이걸 갖다가 1917년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성과를 가지고서 1918년 나중에 보게 될 춘계 공세에서 본격적으로 써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정보를 잘 파악하고 그 정보에 딱 맞게 포병 부대가 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 포격 전술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후티어 장군 휘하의 8군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훗날엔 이게 후티어 전술로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전술과 작전술의 발전에서 참 독일이 교훈을 먼저 얻었다는 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진짜. 네. 1917년 러시아 전력으로 2월 22일, 23일에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빵을 기다렸는데 빵이 끝났어. 끝난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전체 도시가 이제 시위대로 덮이게 된 거예요. 냄가를 쫓아내라, 축출하라. 이 냄가가 냄가란 뭐야? 말이 러시아 말로 독일 여자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황비.
모길요프에서 페트로그라드로 가는 열차 안에서 네. 군대가 등을 돌리고 시위대에 가담한다는 얘기 듣고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라고 하면서 하야 하야를 결정해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정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재밌어.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 있으면서 외쳤던 정치구호가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자국의, 자기 나라의 패배를 촉진하라. 널리 알려진 이름은 레닌입니다. 이거야말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흔히 봉인열차라고 하는데 그 균이 확 번식해서 오염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분조죠, 양분.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역시 독일이었습니다.